사람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동물인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별로 믿지 않았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20대 중반에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우울한 날을 지내고 있다가 30대 초반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엔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닫혀있던 제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녹여주는 남편을 보고 재혼을 결심했죠. 남편도 재혼이었고 남편은 2살 배기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재혼이라 딱히 결혼 과정에서 어려운 건 없었지만 사실상 부모님은 조금 걱정을 하시긴 하셨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엔 무슨 용기가 그렇게 있었는지 아이를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제 딸 같은 마음이 덥석 들더라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결혼을 했어요. 네 자식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남의 자식 키울 수 있겠어? 워낙 정서방이 든든하기도 하고 널 그렇게 아껴주니까 엄마가 이래저래 할 말은 없다만 잘 생각해. 네 자식처럼 평생 키울 수 없으면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엄마 걱정 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자식처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의 걱정이 있었지만 엄마도 저를 믿어주었어요. 저 역시 너무 우울했던 삶과 비교되게 지금 남편을 만나 행복한 마음이 더 컸기에 딸도 보자마자 제 자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참 행복하고 단란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순간부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죠. 낳진 않았지만 참으로 벅찬 하루하루더라고요. 이런 게 엄마인가 싶었어요. 나 만나서 고생이 많지? 그래도 우리 테리 커가는 모습 보면서 네가 조금이나마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고맙다. 우리 애한테 넘치게 잘해줘서.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테리랑 나랑 너 행복하게 지내자. 알겠지? 너무 고마워, 여보. 에이, 무슨. 테리는 완전 내 딸이지.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그런 말 마. 참 테리 보면 너무 좋은 거 있지? 벅차기도 하고. 나도 꿈만 같아. 너랑 결혼한 게. 우리 테리도 복 받은 거지.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애 딸린 호랍이 구제해줬다고 시댁에서도 저를 참 많이 예뻐하셨어요. 그 덕분에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딱 한 사람, 저를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는 동서 때문에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동서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먼저 시집을 온 며느리였어요. 유일하게 저한테 적대적인 동서에게 처음엔 왜 그러나 싶었지만 동서는 열등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그마한 거에도 화를 잘 내고 예민한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와는 늘 다툼이 잦곤 하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많이 잡는 동서였기에 시부모님도 온전히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지만 그럴수록 동서는 더 하더라고요. 아니, 형님은 벨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대단한 인격을 가진 건가? 어떻게 저렇게 남의 애를 키울 수 있는지. 동서, 그런 말 조심해. 테리가 듣겠다. 나 한 번도 테리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그런 말은 조심하라고. 제가 뭐 없는 말 해요? 아니, 형님 하는 게 놀라워서 그렇죠. 뭐 저희끼리 있을 때만 보여주는 척 하는 건지 집에서도 똑같이 테리한테 이러는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가끔 보면 놀랍거든요. 전 지금 제 아들 재민이도 가끔 미울 때가 있는데. 너 그런 말 하려면 재민이 데리고 얼른 가라.
어디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니? 지금 큰애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테리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야? 마음껏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알겠어? 첫째 너도 그냥 흘려들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네, 마음에 안 담아둬요. 동서, 말 조심 좀 해.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그렇네. 테리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 쉽게 하지 마. 시어머니는 늘 저의 편이 돼주시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는 더욱더 제가 못마땅한 모습이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동서는 저에게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았죠. 그 이유는 본인은 아이를 직접 낳고 기르면서 생긴 튼살과 살처짐, 그리고 무엇보다 매번 서방님과 다투고 하면서 저의 이런 삶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였죠. 정말 어이가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저에게 항상 말끝마다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비수가 되는지 모른 채로 말이에요. 어머님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이러고 살고 있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데요? 어쩜 아들들을 키워도 이렇게 다른지. 제가 이렇게 된 건 본인 아들 때문이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남편만 잘 만났어 봐. 내가 이렇게 됐나? 아니 뭐야? 넌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어디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래, 둘째가 네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게 부부지. 어떻게 이렇게 매번 와서 분란을 만들고 가? 너 진짜 우리 집을 어떻게 보는 거냐? 동서, 그만해. 이게 무슨 짓이야? 부부싸움은 집에서 알아서 해결해야지. 동서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조심 좀 해줘. 형님은 빠지세요. 형님이야 아주버님 돈 잘 벌어 출산도 안 해봤으니 몸이 망가져 뭐가 망가져? 곱디곱게 애 하나 키우면서 아주버님 돈 펑펑 쓴 사람이 고민이 있겠어요? 참나, 아주 여기서 나만 나쁜 사람이지?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는 무슨? 팔자 좋은 형님은 제 마음 절대 모르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동서,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 진짜 사람 마음 이렇게 후벼 파는구나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이유라도 알자. 동서는 이 말을 하고 조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매번 모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또 그러네 라고 생각하며 애써 참으려고만 했어요. 그저 딸아이에게 말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에요. 시간은 흘렀고 제 딸과 조카가 나란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날, 동서와 같이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는 날이 되었죠.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는 동서였지만 그래도 아이들 입학식이니 같이 가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교실로 들여보내고 저와 동서가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한 여자가 오더라고요. 동서는 그 여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얼른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또래 학부모인가? 누구지? 라고 생각했어요.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아우, 연락도 안 되시고 제가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알아요? 그래도 아이 입학하는 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연락드린 거예요. 아, 이쪽은 그 테리 키워주는 계모. 그리고 여긴 테리 친모예요, 형님. 안녕하세요. 동서 통해 말씀 많이 들었어요. 뭐 그래도 테리 많이 예뻐해 주신다고. 뭐 근데 당연한 거지만요. 아유, 내가 우리 전영님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종종 보니까 좋아요. 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이가 볼까 봐도 당황스럽고
여태까지 제가 친엄마인 줄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친모가 나타나니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반갑지도 않은 얼굴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자 동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오늘 일은 정말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다분했죠. 너무 화가 났지만 당황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어머, 형님, 당황하셨어요? 너무 욕심 아니에요?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애 한번 친엄마 보여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하여간 욕심도. 제가 말했죠? 테리 계모가 이렇다고. 어쩜 인정이 없어. 애를 안 낳아봐서 그런다니까. 그러게. 제가 온 게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 사실상 제가 친모인데 딸 좀 만날 수 있죠. 동서랑 저랑 워낙 친했어요. 그러다 전 남편이랑은 안 좋게 이혼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전 테리 한 번도 잊어본 적 없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그리고 테리를 위한다면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고 와야 하지 않나요? 무턱대고 와서 테리만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가주셨으면 해요. 테리 아빠랑 상의해보고 아이 문제는 연락드릴게요. 테리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라면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동서가 알아서 잘 배웅해드려. 나 테리 곧 끝나니까 테리랑 먼저 갈게. 그럼 이만. 어쨌든 반가웠습니다. 조심히 살펴 들어가세요. 심장이 쿵쿵쿵 뛰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말이죠. 딸아이가 놀랄까봐 교실에서 나오는 걸 얼른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친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아이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 남편에게 이 일을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길길이 날뛰면서 처음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의 이혼 과정을 상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화를 내니 당황했지만 그날 남편에게 듣고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뭐? 재수 씨 진짜 안 되겠네. 그 사람 바람나서 이혼하고 애 절대 안 본다고 양육권에 친권 포기각서까지 쓰고 애 절대 안 보는 조건으로 돈을 얼마나 뜯어갔는데. 이제 와서? 아니 근데 재수 씨 아직도 연락하고 있었대? 참나. 그런 거야? 오늘 너무 당황했어. 혹시라도 테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테리는 내가 친엄마인 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안 되지. 그 여잔 애 볼 자격도 없어. 갓난쟁이 애 두고 바람나서 집 나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엄마라고. 절대 안 되지.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든 핏줄은 끌리는 건데 억지로 못 보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너무 심란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정리를 깨끗이 했어야 했는데. 재수 씨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여자도 웃기네. 돈까지 뜯어가 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테리를 보러 온대? 동서는 그런 여자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 것도 웃기고 정말 기막혀. 하여튼 동서한테 다음에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어. 너무 당황스럽다. 남편은 애 엄마는 애를 볼 자격이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그리고 나서 시댁에 와 있는 동서에게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동서는 본인이 잘했다는 양 큰 소리를 내었고 시어머니와 서방님까지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서는 또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모든 분란을 제가 일으킨 것처럼 말이에요. 늘 동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 말이죠. 하지만 저도 그날 너무 화가 났기에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화를 많이 내는 날이었죠. 재수씨, 얘기 들었어요. 다신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사람 진작에 안 본다고 각서까지 쓰고 그렇게 나간 사람이고 제가 오히려 위자료까지 줬어요. 애 안 보는 조건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애가 초등학생인데 얼굴을 들이밀다뇨. 그 사람은 애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재수씨가 뭐 만나는 사람이니 제가 그것까지 터치할 이유는 없지만 다신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아니, 천륜이 끊어지나요? 형님이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외면합니까? 그리고 테리도 알 건 알아야죠. 너 제정신이야? 어디라고 그 여자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해? 너 진짜 왜 그러니? 아니 그 여자를 아직도 만나고 다녀? 형님 좋은 사람이에요. 한순간 실수는 했지만 지금 테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데. 그리고 막말로 계모가 친엄마만 하겠어요? 뭐라고? 동서 말 조심 좀 해. 말끝마다 계모 하는데 나 한 번도 테리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알았어? 야, 너 돌았냐? 아니 진짜 이 집안의 분란은 네가 다 만드네. 하여간 똑같다니까. 전 형수나 너나. 내가 진작 알아봤어. 엄마 죄송해요. 형 미안해. 그리고 형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점점 더하네요. 뭐가 불만인지.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뭐야?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나 당신 와이프야. 내 편 들어주질 못할 망정 지금 자기네 식구들이라고 감싸는 거야? 너 그만 좀 해. 나 참는데 여기까지야. 지난번에 당황해서 말은 더 못했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개념 없게 행동하면 가만 안 있어. 동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서방님께 쏘아 붙이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딸에게 허튼 소리를 할까봐 정말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비밀을 숨기고 있을 바엔 그냥 딸에게 다 말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직 너무 어리다고 판단이 들었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말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시간이 흘러 딸이 중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사춘기가 된 딸이었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저와의 유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더할 나위 없는 모녀 사이가 되었죠. 기쁜 나날이었어요. 엄마, 오늘 끝나고 카페 가서 아이스 초코 한잔 할까? 나 요새 시험 공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엄마랑 힐링하고 싶어. 그래, 그러자. 오늘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가서 다 사줄게. 공부는 쉬엄쉬엄 해. 공부가 다가 아니야. 알겠지?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우선이야. 혹시라도 힘들면 엄마한테 언제든 얘기해. 알겠지? 엄마는 네 편이야 항상. 사실 아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도 엄마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 오늘 학교 끝나고 연락할게. 딸과 저는 여느 모녀지간과 마찬가지로 애틋하고 좋은 모녀 사이가 되었어요. 가끔 철이 빨리 든 딸을 보며 혹시라도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 자라준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앞으로 이대로만 커나가면 시집도 보내고 무탈하게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그런 나날들이었죠.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늘 명절에는 다 같이 시댁에 모여 함께 보냈던 터라 그날도 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있던 터였죠. 그날 딸아이가 야물딱지게 참 음식 준비를 잘 돕더라고요. 매번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힘들다고 옆에서 한참을 같이 준비해주던 터였어요. 너무 고마운 딸이었죠.
에이, 들어가서 놀라니까. 이거 엄마가 해도 되는 거니까 넌 이런 거 하지 말고 누워서 쉬거나 책 보거나 해. 얼른. 아, 싫어. 내가 안 도와주면 엄마 힘들잖아. 그러니까 같이 해. 그리고 왜 작은 엄마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엄마만 해? 작은 엄마는 이것저것 또 할 일이 많아서 그래. 그리고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엄마 혼자 해도 되니까 얼른 쉬어. 아유, 우리 테리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씨 봐라. 곱다 고와. 네가 아주 잘 키웠어, 딸내미. 똑소리 나게 예쁘게. 에이, 테리가 잘 자라준 거죠. 전 그냥 옆에 있어준 거밖에 없어요. 그치, 테리야? 지금처럼 이렇게만 자라주면 좋을 거야.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딸까지 하하호호하고 있었을 무렵 동서는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한지 표정이 뾰로통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는 모습이 보기가 좋진 않았지만 최대한 부딪히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니 애초에 분란을 만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동서는 또다시 긁더라고요. 그러게, 테리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예쁜 짓만 골라 할까? 안 그래요, 어머니? 아무리 봐도 형님도 별로 안 닮았잖아요. 너 또 허튼 소리 하려고 한다. 너 허튼 소리 하려면 그냥 집으로 가라. 너만 오면 이 집의 분란을 아주 사서 만들어, 알아?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무슨 이 집안의 시한폭탄도 아니고. 어머님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불쾌해요. 내가 괜히 그러니? 네가 입만 열었다 하면 괜한 분란을 만드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아유, 됐다. 말을 말아야지 내가 원. 시어머니와 동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동서는 화가 났는지 제 옆으로 와서 제 귀에 대고 딸아이가 들리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그동안 억눌려 있던 화가 폭발하는 것 같았지만 딸아이가 있기 때문에 애써 꾸역꾸역 참으려고 했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어딜 가도 실드, 저길 가도 실드. 신엄마인 척 연기도 참 잘하시네. 이혼녀가 이 집으로 제 시집 와서 아주 팔자 폈지? 돈 많은 남편의 토끼 같은 딸, 그리고 너그러운 시어머니까지. 참 무슨 복이 있어서 어이가 없네. 뭐라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말 조심 안 해? 오늘은 내가 테리가 있으니까 참는 거야. 진짜 그 주둥이 그만 놀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의 말을 엿들은 딸이 본인도 참기 힘들다는 듯이 아주 큰 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 소리를 내뱉는 순간 서방님은 그 얘기를 듣고 동서의 머리채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니는 그 뒤로 뒤따랐고요. 지긋지긋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도 다 알아. 엄마가 나 키워준 엄마인 거. 나 어렸을 때 친엄마인가 뭔가 하고 작은 엄마가 데리고 왔잖아. 아니야? 그때 그 여자가 그러더라. 본인이 내 친엄마라고. 그러니까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협박하지 마. 알겠어? 친엄마라고 해도 얼마나 천박스럽던지. 내 피를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거 알아? 친엄마인지 뭔지 아는 아줌마가 말하길 재민이 작은 아빠 아들 아니라고 하더라. 이 집은 아주 콩가루라고 하면서. 너 그게 무슨 소리야, 테리야? 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친엄마 만난 거는 비밀로 하기로 한 거잖아. 너랑 나랑. 내가 만나고 싶댔어? 작은 엄마가 다 꾸민 거잖아. 나보고 친엄마랑 친해지라며. 근데 그 여자 입이 그렇게 가벼운 줄은 몰랐나 봐. 내가 그 여자 만나서 엄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
그나저나 재민이는 누구 아들이에요? 너 그 입 못 다물어? 이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 아니, 네가 오해한 거야. 그 여자가 무슨 착각을 했는지. 딸아이의 말은 실로 경악스러운 말이었죠. 이미 내가 친엄마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동서의 엄청 큰 비밀도 알고 있었어요. 친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천박한지 아이를 붙잡고 할 말 못할 말을 하면서 그 집이 그렇게 콩가루다 하는 걸 얘기해줬다고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다 할 것 없이 동서는 서방님께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동서를 끌고 향한 곳은 어머님네 집 뒷산이었죠. 그곳에 동서를 패대기 치고 생매장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없었으면 동서는 산채로 생매장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서방님의 분노 게이지는 최상이었습니다. 무서웠죠. 너 바른 대로 말해. 재민이 내 아들 아니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내 아들 치곤 너무 나랑 안 닮았지. 너랑 나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재민이가 생겼다고 해서 의아하긴 했는데 여태껏 내 뒤통수를 쳐?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쟤 지금 헛소리 듣고 와서 그러는 거야. 고작 중학생 말을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 흙을 왜 뿌려, 나한테? 나 이대로 죽일 셈이야?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응?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떡해? 입 다물어. 그동안 집에서 분란 만든 거 다 용서 못해. 너 자신이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뭐가 잘났다고 주둥이를 나불거려? 너 같은 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알아? 이 사회의 악아. 너 오늘 내가 산채로 묻고 나 그냥 깜빵 간다. 알겠어? 어머, 형님, 어머님 도와주세요.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예요? 여보, 진정해. 흙 좀 그만 뿌리란 말이야. 동서의 변명을 들어볼 여주도 없이 서방님은 그대로 삽을 들고 동서에게 흙을 뿌리며 생매장을 시도했습니다. 가까스로 저와 시어머니가 서방님을 말렸고 서방님은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들로 키운 아이가 본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어쩜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동서도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집안이 아수라장 된 거죠. 전 정말 가소롭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남의 딸을 키운다고 하면서 정작 서방님께 남의 아들을 키우게 한 본인 생각은 1도 안 했다는 게 더더욱 놀라웠어요. 참 사람이 어쩜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재민이 네 아들 아니다. 어쩔래? 내가 뭐가 모자라서 형님처럼 못 사냐고. 이 집에 재산이 있으니 지금까지 내가 붙어 있었던 거야. 너만 볼 거였으면 붙어 있지도 않았다고. 오죽했으면 재민이 네 아들 아닌데 속였겠니? 뭐야? 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잘못했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재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걸 숨겨? 그리고 깨끗한 것도 아닌 게 매번 우리 딸한테 새엄마 핑계대면서 협박을 하려고 해? 너 내가 가만 안 둬. 네 인성이 그따위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10몇 년을 너한테 휘둘린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 깨, 알아? 나쁜 것 같으니라고. 형님같이 남자 잘 만나서 팔 잡힌 사람이 할 얘긴 아니죠.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모르면 아는 척 좀 그만해. 짜증나니까. 그리고 전 동서를 흙구덩이에서 데리고 나와 뺨을 세차게 날렸어요. 동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냥 맞고만 가만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흙더미에서 주저앉아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셨습니다.
평생 손자인 줄 알았으니 시어머니 또한 배신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죠. 울면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시어머니에게 대들더라고요. 나쁜 것, 고얀 것,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정말 너 같은 거 다신 발도 들이게 안 할 거야. 지금 내가 우리 아들을 말리는 건 내 착한 둘째 아들 정가자 만들지 않으려고 참는 거야. 너 같은 건 죽어도 싸.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사람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나마 어머님 내 재산 보고 참은 거라고요. 이 고얀 것, 넌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둔다. 어쩜 저렇게 사람이 약하고 악해? 아이고 무섭다.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워.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서방님은 그 말만을 남기고 동서를 뒷산에 방치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무리는 지어야 돼서요. 그리고 곧 집에 돌아와 대책을 세웠어요. 일단 어려서 상처받았을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안해 테리야. 네가 알고 있는 거 몰랐어. 정말 진작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그렇게 끌려다녔어? 응?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지. 사실 친엄마라고 해서 궁금하긴 했어. 그래서 몇 번 만난 거야. 근데 정말 내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그 여자 나 만나도 돈 얘기부터 하더라. 안 그럼 엄마 찾아간다고. 진짜 악질이었어. 그러면서 작은 엄마 얘기도 해주고 그 집안은 아주 콩가루라면서 작은 엄마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지. 엄마랑 나 떼어놓으려다가 본인 과거만 다 들키고. 그 친엄마란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진 모르겠지만 작은 엄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 아유, 정말 어린애 데리고 못한 소리가 없었네. 미안해 정말. 상처받은 거 아니지? 근데 엄만 한 번도 테리가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테리도 그렇지? 우리 사이 변하는 거 전혀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마. 전 그렇게 딸을 달랬고 서방님은 이혼 소송을 걸었고 친자 관계를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도 시행하였어요. 역시나 딸아이 말대로 조카는 서방님의 아이가 아니었죠. 평생을 기만당한 서방님은 막대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서를 10여 년간 협박한 죄로 협박죄로 소송을 걸었고 그 친엄마인지 뭔지는 동서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주 얽히고 얽힌 관계였죠. 판사도 동서를 보면서 악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알거지로 이혼을 당했어요.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요. 솔직히 가장 불쌍한 건 그동안 조카라고 생각했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하나 잘못 만나 그동안 아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순식간에 아빠를 잃은 거니까요. 너 절대 용서 안 해. 못된 것. 애초에 맞지 않은 결혼 재민이 때문에 참고 참았어. 넌 날 기만했고 평생 그렇게 살아봐. 어디 거짓된 모습으로. 매번 우리 집 분란만 일으키고 이기적인 것. 형수님이 부러워서 협박들 일삼고 진짜 못된 년. 다신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재민이는 어떡하라고. 당신이 아빠인 줄 아는데, 애를 봐서라도 내가 더 잘할게. 형님도 테리 그렇게 키우는데 당신이라고 재민이 못 키우겠어? 정말 딱 한 번의 실수로 생겨난 아이란 말이야. 제발 여보. 나 그렇게 능력 없다고 무시했잖아. 새로운 남자 만나 잘 살아봐. 네 인생으로 잘 살 수 있을진 의문이지만 내 인생 최대의 오점. 너 같은 거 다신 보고 싶지 않아.
판사님이 내린 위자료 다 갚아. 알겠어? 얄짤 없으니까. 제발 부탁할게. 우리 재민이만 그럼 걷어줘. 내가 어떻게 혼자 재민이를 키우라는 거야. 당신은 키운 적도 없어? 없어. 정 뚝 떨어졌어. 네 피 있으면 재민이도 언젠가 너처럼 되겠지. 그러니까 네 아들 네가 걷어 이 뻔뻔한 거 사. 동서는 법정에서 오열을 했고 전 그 모습을 보고 참 우습더라고요. 서방님이 아예 본체 만체를 하자 이번엔 법정을 빠져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동서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무 가소로웠어요. 10여 년을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혀왔으면서 이제와 본인 아쉬우니 그렇게 비는 꼴이란 동영상을 찍어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용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형님이 재민 아빠 좀 설득 좀 해주세요. 테리도 키우시면서 우리 재민이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아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는 거 형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니까 제발요. 동서가 제일 비웃었잖아.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를 뭘 하냐고. 서방님도 마찬가지겠지. 본인 애도 아닌데 어떻게 부성애가 생기겠어? 동서가 알아서 해. 신아빠를 만나게 해주던 알아서 뭘 어떻게 하던. 이제 와서 이러지 마. 우스우니까. 제발요, 형님. 이렇게 이기적인 분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형님도 화목한 거죠. 저 테리 친엄마랑 연락 딱 끊을 거예요. 내가 그날 술만 안 먹었어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입이 방정이지 정말. 형님 제발요. 얄미롭고 독한 것. 원래 이 세상은 못된 사람이 더 잘 산대잖아. 동서는 아주 잘 살 거야. 빚을 다 갚을진 모르겠지만. 전 그날을 끝으로 동서를 보지 못했어요. 위자료를 받을 때 말고는 아예 연락도 안 받았거든요. 서방님도 처음엔 충격으로 술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다가 이대로 지내면 안 되겠는지 지금은 열심히 사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와 딸 사이는 예전보다 더 애틋해졌어요. 딸아이도 저를 많이 따르고 저 역시도 딸이 너무 좋거든요. 시부모님은 이제서야 집안 꼴이 잘 돌아가는 것 같다며 아주 행복해 하세요. 모두 다 상처를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서로만을 위해 돈독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곧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2살 때부터 울고 웃고 그렇게 키웠던 딸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다니 감회가 정말 새로워요. 내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지금처럼만 예쁘고 착하게 성장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라 기억을 더듬어 써봤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동서였지 싶어요. 여러분들 가정엔 행복한 일만 있으시고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사는 동안 저희 집안은 시댁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더 많은 요구였고 호의가 계속되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그 집안들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합니다. 양가 집안의 균열이 시작이 되었던 건 아주버님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또다시 재혼을 하겠다면서 다른 여자를 시댁에 데리고 왔었는데요. 그때 너무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고 옆에서 같이 거드는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저희 부모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 건물이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설명을 하자마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되레 저를 안 좋게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며 회피하려 했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더니 자기 가족이 얘기하는데 먼저 일어났다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길래 그런 남편의 행동에 많이 당황했었어요. 제가 자리에 다시 앉게 되자 아주버님은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손을 잡아 보이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재수 씨,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뒤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재수 씨 어머님한테 좋게 얘기해서 집 하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집을 내어주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월세 받아가면서 생활하시는데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 달라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된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알기론 통장의 돈도 거의 바닥이라던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혼하고 형님이랑 재산 분할했을 때 그 돈을 모아둔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이혼에 대한 충격에 벗어나고 싶다는 핑계로 술집에서 즐기면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구할 생각을 해야죠. 무작정 저희 엄마한테 집을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해봤자 결국 얼굴을 붉히게 되니 회피하려 했던 건데 당신은 왜 내 팔을 붙잡고 화를 내는 거야? 방금 나한테 아주버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가족들 앞에서 소리치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아주버님이 외도를 저질러서 이혼을 했던 건데 그게 왜 내 탓이야? 당신까지 이러면 나는 아주버님의 부탁을 더욱더 들어주고 싶지 않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 일어나래? 당장 다시 앉지 못해? 내 아들이 그때 왜 외도를 했었겠어? 전 며느리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너도 다 알고 있잖아. 잠자리 거부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문제였다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밖으로 도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내 아들 탓만 하는 거니?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뻔히 알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보자 하니까 아주 우리 집안이 우습지? 전영님이 왜 아주버님을 거부했는데요? 외도뿐만이었어요? 저 손버릇이 문제였잖아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 물건 다 부수고 손 올리는 건 기본이었는데 누가 그런 기분으로 잠자리를 허락하겠어요. 어찌됐든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려도 될 문제 같네요. 저는 그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처음엔 좋게 풀어나가려 했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는 시댁 집안의 행동들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어요. 저를 뒤따라 들어온 남편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고 막 잠이 든 아이가 다시 깰까봐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애 깨겠어. 왜 화를 내고 그래? 아까 그 상황은 누구라도 반대했을 거라고. 아무리 당신 형이라고 해도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옆에 있던 나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집 하나 있다고 엄청 생색내네.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없이 시작하려다 보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도와달라고 했던 건데 장모님한테 여쭤보겠다는 말도 아니고 바로 딱 잘라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엄마한테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데, 우리 엄마가 아주버님한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려고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아? 나도 웬만하면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했던 말이야. 돈도 없으면서 결혼은 하고 싶나 봐. 그래서 좀 도와주자는 건데 그걸 싫다고 하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오늘 나는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고 당분간 각방 쓰는 게 좋겠어. 우리 집안이 언제까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젠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거지?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그 집도 지금 절반 가격에 지내시잖아. 지금 주위 아파트는 전세금이 2억이나 올랐는데 돈 올려달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꺼낸 적 있었어? 아주버님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땐 엄마한테 말씀드리든지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리고 방금 각방 쓰자고 했는데 우리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네. 남편까지 저에게 화를 낼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시댁에서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집에 들어와서까지 억지를 부리며 소리친 남편의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전부터도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오고 갔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풀려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었고 저희 가정만큼은 깨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생각 없이 뱉는 말투와 행동들에 지속적인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주버님 때문에 싸우게 된 이후로 저희 부부 관계에도 급격하게 안 좋은 감정 상태가 유지되면서 각방 생활은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이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을 때 퇴근하고 정신없이 집안일을 끝낸 뒤 아이 밥을 챙겨주고 있는데 시모와 남편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면서 활짝 웃어 보이더니 저에게 과일이 담긴 봉지를 내밀며 왜 왔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재수 씨,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요즘 연락이 하도 뜸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와봤어요. 이 집은 셋이 살기에는 너무 좁지 않나? 그래서 다른 집으로 알아볼까 생각 중이야.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좀 세웠어? 아직 집을 구하지는 못한 것 같던데 곧 결혼식 올려야 하잖아. 그래서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다. 일단 일자리는 구한 상태라 돈을 벌고는 있지만 너희 새 형수랑 함께 살 집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지. 나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 제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가 않네. 그럼 이 집 형이 들어와서 살래? 어차피 우리는 아이 때문에 좀 더 넓은 집을 알아볼까 생각 중이었거든. 형이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아니 그럼
너는 어떻게 하려고? 이 집을 처분해야 더 넓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준다면야 나야 당연히 고맙게 받겠지만 너도 돈이 없잖아. 아, 걱정하지 마. 방법이 없었으면 형한테 이 집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지. 우리는 장모님 건물에 들어가서 살면 돼. 내가 어제 잠깐 안부차 전화 드렸는데 공실 하나가 비어져 있다고 하더라. 다행히 이 집보다는 조금 커서 이사 가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장모님이 꼭대기층에서 살고 바로 밑에 층이 공실이라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여러 가지로 이득되는 것들이 많거든. 아이도 봐주실 수 있으니까 신경도 좀 덜 쓸 테고 이 사람도 바로 윗집에 장모님이 살고 계시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좋지 않겠어? 형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어머,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 큰아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여기서 살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 집 명의가 너로 되어 있지? 지금 제 앞에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당신은 나랑 상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이 내 건데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는데. 우리 형이 그냥 쓰게 하고 장모님이 비어있다는 공실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 그 집에 들어갈 돈은 있고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건데? 이 집을 아주버님 주고 우리는 엄마 건물에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잖아. 아주버님이 우리 건물에 그냥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랑 다를 게 뭐야? 나는 들어줄 수 없고 이 집에서 사는 거 충분하기 때문에 이사 갈 생각도 없어. 너 참말 이쁘게 한다. 가족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달라진 게 전혀 없구나. 끝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니? 내 동생이 내린 결정인데 왜 재수 씨가 그걸 막는 건데요? 좋은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 이사 가는 게 힘들어도 서로 좋게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입 아프게 했던 말 또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찌됐든 저는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당신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 집 당신 돈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거든? 명의만 당신 집으로 되어 있는 거지. 절반 이상이 대출 아냐? 이 집 내 돈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나한테도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였어. 나랑 이혼한다 해도 재산 분할로 내가 넣은 돈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몰라? 당신은 더 이상 나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나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더는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갈라서는 게 좋겠어. 부부가 뭔데? 사소한 거라도 의논해야 되는 사이라고. 모든 걸 함께 해야 되는데 당신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동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게 만드는 거야. 아주버님은 우리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그냥 네가 좀 한 발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니니? 가족 모두가 방법을 생각하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데 너는 무조건 반대밖에 할 수 없는 거니? 둘이 이혼해서 좋을 게 뭐가 있는데? 내 입으로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래, 내 큰아들이 좀 부족한 거 나도 알고 있다. 능력도 없고 괜찮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만 먹었지. 아직까지도 철이 덜 들어서 전 며느리랑 이혼하고 난 뒤에 그나마 있는 돈 다 써버렸는데 나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내 속은 어땠을 것 같니? 그래도 지켜봐왔던 건 내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분명 정신 차릴 때가 올 테고 묵묵히 기다려주면
좋은 여자 만나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이번 기회가 큰 아들한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인데 네가 계속 내 큰아들의 앞길을 막아서려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니? 잘 살아보겠다고 여자까지 데려온 마당에 그 자리에서 집을 줄 수 없다고 온갖 창피를 다 준 것도 모자라. 내 작은 아들이 머리 싸매서 방법을 생각해놨는데 그것도 반대를 하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니? 너처럼 부정만 가득한 며느리를 받아준 게 지금은 나도 너무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참고 있는 건 우리 집안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 주는 거다. 내 작은 아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존중해주고 묵묵히 따라가야 집안의 평화가 이어지는 거지. 너처럼 집안의 가장을 무시하는 행동은 결국 서로 등 돌리게 된다는 거 모르니?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한테 미리 연락은 주시고 오셨나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무시하셨는데 제가 좋게 받아들여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부터가 문제인 거 아닌가요? 시댁 식구들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고 서로의 감정만 안 좋아진 상태라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남편이 시모와 아주버님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고 계속 같은 공간에 있어봤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아 저는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결혼 7년 만에 남편과의 이혼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몇 시간 뒤에 친정으로 찾아와 저와 따로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가길 원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 반복일까봐 대화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안 좋은 분위기를 지켜보고 계셨던 엄마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내 딸의 입장도 알아줘야 하지 않겠나. 아래층에 비어있는 그 집이 자네 집안의 소유가 아닌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 딸과 의논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갈 생각을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집안의 가장이라고 무조건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다 보니 일이 커지기만 하지 조금도 해결되는 건 없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은 자네 집안에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네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았었나 봐. 내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줄 마음이 없고 내 딸과 같은 생각이니 더는 집을 그냥 달라는 억진스러운 말은 안 했으면 좋겠네. 오늘은 내 딸이 많이 지친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게. 둘의 관계부터 정리가 돼야 다른 일도 해결할 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안 좋은 감정으로 뭘 할 수 있겠나? 누구 닮았나 했더니 집사람이 장모님을 아주 빼다 박았네요. 앞뒤가 꽉 막혀서 안 된다고만 하시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엄마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셨는지 당황해 하셨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상황을 극한까지 몰고 가려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쉽게 이혼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날 엄마와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에 제 인생을 낭비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하려는데 며칠 뒤 남편이 따로 대화 좀 하자면서 밖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엄마한테 잠깐 맡긴 뒤 조용한 장소에서 남편과 함께 다시 대화를 나눴을 때는 분위기가 좀 달라 보였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 입장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형이 다시 재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도와주고 싶었고, 나도 모르게 의욕이 과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당신이 내 입장에 대해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아서 너무 서운했었어. 우리 형이 능력도 없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해.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 우리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인데 당신 집안은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은 되잖아? 집 하나 무상으로 내어준다고 해서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좋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 형 좀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잖아도 당신이 가고 나서 엄마랑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어. 당신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솔직히 불편하지만 당신이 만나자고 했을 때 나온 건 우리 주아 때문이야. 나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당신은 내가 어떤 기분인지도 모르고 아주버님 얘기만 계속 하는데 상처를 받은 나를 먼저 위로해 주는 게 순서 아닐까?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아가 마음에 걸려서 참고 있는 중이었다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아주버님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가 않아. 전용님이 내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알아? 그만큼 개차반으로 살아왔던 아주버님한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면 열심히 살아갈 것 같니? 내 생각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을걸? 차라리 대출을 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두 발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그나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을 받아서 절차대로 들어와 살면 좋을 것 같아. 주변 시세보다 그래도 저렴하게 해서 줄 테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 공짜로 얻으면 그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거든. 땀 흘려 일군 게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지. 그럼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주면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아주버님이 그동안 보여준 것들을 보면 내가 봤을 때 집이 남아나지 않을걸? 원래의 시세는 아니더라도 주변 시세보다는 어느 정도 적게 내어줄 테니까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게 좋겠어.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배려야. 그 이상은 안 돼. 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할래? 당신이 결정해. 남편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혼자 내릴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시댁 식구들과 의논 좀 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보낸 문자 한 통에는 제가 얘기한 조건에 대해 받아들인다는 말이었고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돈을 준비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었죠. 엄마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또다시 배려를 해줬고 결혼식이 끝난 뒤 입주금을 주고 들어오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의 재혼식이 시작이 되었고 저와 엄마도 식장에 도착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축하해주며 자리를 잡아 앉아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엄마를 밖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그때 보게 된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불편해 보였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길래 신경이 쓰였던 저는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사돈, 이거 사돈이 주신 축의금 봉투 맞는 거죠? 아니, 그런데 뭔가 계산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대화 좀 하자고 불렀어요. 내 큰아들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 그때도 200만 원 정도 축의금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결혼식에도 금액을 확인해 보니 200만 원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잘못됐나요? 저는 그래도 사돈 집안의 큰 장남이라 신경 쓴다고 그때랑 같은 금액을 넣어줬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요? 내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때는 초혼이고 지금은 재혼이잖아요. 두 번째 결혼식인데 당연히 축의금도 2배를 내셔야죠. 나이만 드셨지 영 시세를 모르시네. 1층에 ATM 기계 있으니까 가서 200만 원 더 채워 넣어주세요. 집도 무상으로 내어주지 않으셔서 대출까지 받아야 될 마당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도 많은 사돈이 쪼잔하게 200만 원이 뭐예요? 이왕 맞춰주는 거 깔끔하게 500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봉투 이리 주세요. 축의금 내고 싶지 않았던 것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서 그래도 신경 써서 200만 원이나 드렸는데 부족하다고요? 어머님은 저희 집안이 돈으로밖에 안 보이시는 거죠? 엄마, 우리 여기 괜히 온 것 같다. 최대한 좋게 풀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더니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축의금을 500만 원이나 달라고 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그이랑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원래 시세대로 올려받겠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2억까지 올라간 건 아시죠? 저희 엄마 사택에서 그동안 싸게 지내시다 보니까 시세를 영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세대로 전세금 2억 올릴 테니까 이번 달 안에 맞춰주지 못하신다면 바로 집 빼주세요. 당신도 지금 내가 하는 말 들었지? 나도 정말 많이 참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 엄마가 결혼식이 처음도 아니고 2번째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셨겠지. 오늘 무슨 날인지 알면서 일을 크게 만들 거야? 아, 그래. 그냥 장난이었다. 내가 좀 지나쳤나 보네. 그 200만 원 감사하게 받을 테니까 다시 돌려줘라. 그리고 갑자기 전세금을 2억이나 올리면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앞으로 말 조심할 테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곧 결혼식 시작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떻겠니? 장난이요? 어머님은 지금 이걸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축의금 전달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식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엄마를 밖으로 불러 세워놓고 축의금이 적다고 1층에 가서 돈을 더 뽑아오라는 게 장난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안을 그동안 어떻게 보고 계셨으면 이걸 장난이라고 하시는 거죠?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쁜데요.
더 이상 입 아프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어머님 며느리 역할 여기까지만 할게요. 당신이랑 나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시모의 한마디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시모는 끝까지 돈 봉투는 놓고 가라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200만 원을 가져가려 했었고 남편은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며 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길래 돈 봉투로 뺨을 올려붙인 뒤 다시 돈 봉투를 챙겨 정말 끝이라는 한마디를 뱉은 뒤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결정했고 재산 분할과 이혼 위자료를 받아낸 뒤에 시부모가 살고 있던 저희 엄마 사택에 전세금 2억을 맞춰주지 못해 사정사정을 했지만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그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호의에 한도 끝도 없이 바라기만 했던 그 인간들과의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끝내버렸다는 게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면서도 아이 핑계로 다시 합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던 그 인간들은 지금의 삶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지만 법적으로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희 집안이 베풀 이유는 이젠 전혀 없기 때문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겁니다.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아주버님과 결혼했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도망쳤다는데 그 충격으로 아주버님이 인생을 더욱더 막장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이라도 그 집안에서 발을 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지난 과거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70이 된 여자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렸었는데 몸에 무리가 많이 왔는지 한숨 돌리려 잠깐 멈춰서니 어느새 백발이 되어버렸네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 조용하고 계곡물이 흐르는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고 현재 요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면 제가 상상하던 그림처럼 생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쉴 줄 아는 사람이 쉰다고 저는 여기에 와서조차 몸을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움직여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이기기 위해 마루에 앉아 멍하니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어김없이 마음 한쪽 구석에서부터 몰려오는 불안함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꼭 죄를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들 생각이 떠오르네요. 제가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와서 심적 안정을 취하려 해도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아들이 자꾸만 제 눈에 아른거렸어요. 결국 2다리 뻗고 잘 수 없었던 이유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돼선 하나뿐인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그늘진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나 되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자식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오늘 제 사연을 올리게 된 이후부터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결혼하겠다며 며느리감을 데려왔던 적이 있었어요. 딱 봐도 남들에게 사기당하기 딱 좋을 만큼 세상살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였죠. 솔직히 첫인상을 봤을 때 마음에 들진 않았었어요. 저는 눈빛이 살아있고 제 아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감을 원했었거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벌써 머릿속에서 아들이 데려온 여자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가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둘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진심인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에 안심이 됐었어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똑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자 하나 만나지 못한 숙맥이었죠. 누가 봐도 호감 가는 얼굴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들도 관리받아야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데리고 가봤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한 상태였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둘의 결혼을 허락하게 된 거였고 앞으로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길 바랬어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내오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볼 겸 잠시 집에 들렀는데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없이 둘이 잘 지내왔었잖아. 태진이 네가 뭐 잘못했지? 보통은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남자가 잘못했거든. 태진이 너도 세아가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바로 사과부터 해라.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짜고짜 저보고 사과하라면 어떡해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유는 들어보셔야죠. 조용하지 못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그랬지? 당신은 왜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야? 당신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어머님이랑 대화할 거니까.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많이 당황하셨죠? 별거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요. 그래도 방금 상황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해도 되니까 뭔지 말해봐라. 세아가 네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정도면 가벼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뒤늦게 내가 알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지금 말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사소한 다툼이 잠시 커진 것 뿐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몇 시간 뒤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어머님, 마침 잘 오셨어요. 괜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저희 방에 따로 들어가서 얘기 좀 하실까요? 며느리는 힘겹게 바닥에서 일어나 제 팔짱을 끼며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뱉은 한마디는 혼자 살고 있는 저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제의였어요. 듣자마자 바로 거절을 해야만 했죠. 그동안 살면서 시댁에 몸담고 사는 며느리들 보면 죄다 시댁과의 갈등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단호하게 싫다고 얘기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대답을 해서 그런지 많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왜 함께 살아야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었죠.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에 발붙이고 사는 거 상당히 싫어하는데
세아가 너는 왜 들어와 살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제가 결혼 전부터 친딸 노릇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곁에 같이 지내고 싶어서요. 혼자 계시는 거 외로우시잖아요. 마음은 고마운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내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은 줄 아니? 잘 지내던 부부 사이 이혼까지 한다더라. 세아가 마음 충분히 알겠다만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원하는 거다. 그러니 같이 살자는 말은 2번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런데 아까 왜 주저앉아 서럽게 눈물을 흘린 거야?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텐데 왜 말은 안 해주니? 며느리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도통 말을 해주지 않았지만 부부끼리 잘 해결하리라 믿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들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옷을 갈아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곤 외식하러 나가자며 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며느리의 미소 짓고 있는 얼굴에 그늘이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용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식사를 마쳤고 집에 내려드리겠다며 계산을 하려고 자리에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식당 사장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손을 떨며 구급차를 불러줬고 며느리는 제 옆에서 흐느끼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둘이 왜 싸웠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응급실로 향했고 며느리는 도착하자마자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은 병실로 옮겨졌고 주사 한 대 맞은 뒤 깨어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네요. 아들이 깨어나지 못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어 며느리에게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물어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쉽게 입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며느리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세아가 너는 알고 있지? 내가 식당에서 봤는데 태진이가 쓰러졌을 때 놀라지도 않던 걸 봐선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거지? 그런데 왜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신혼여행 때 갑자기 쓰러지길래 빈혈인 줄 알았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지더니 깨어나는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본인도 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뇌암 판정을 받았어요. 머릿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더라고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확률도 보장할 수가 없어 약만 복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너무 예고 없이 쓰러지는 바람에 저도 좀 놀랐어요. 내 아들이 뇌암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수술을 받아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적단 말이야? 병원에서는 손을 놓은 상태고? 암세포 억제제 약을 먹고 있긴 한데 그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암세포가 증식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 문제 때문에 그이랑 싸운 거고요. 어머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만들자고 했는데 아파하는 거 보이고 싶지 않다며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여쭤봤던 거였어요.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그이도 지금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인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고 결국 병실에 들어와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정신을 차린 아들은 슬퍼하고 있는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본인도 그동안 많이 힘이 들었는지 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쏟아내었고 큰 병원으로 옮겨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며느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 아들은 저희 집에서 요양을 하며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정말 친딸처럼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도와주었고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며느리가 해야 되는 일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었는데 늦은 저녁에 사돈댁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고생만 하고 있는 자기 딸이 걱정이 돼서 온 것 같았습니다. 사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제 나이에 의식조차 없다면서요? 그럼 이제 제 딸도 놔주실 줄 알아야죠. 언제까지 몸종으로 데리고 있을 건데요? 제 딸이 이런 취급받으려 결혼한 줄 아세요? 어차피 세상 떠날 거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동안 함께 모아두었던 돈들까지 전부 다 까먹어서 이젠 가진 것도 없다면서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생을 연장시키려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결국 산 사람만 나중에 죽어라 고생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의미 있는 행동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늦은 시간에 사돈댁에 찾아왔겠어요. 이제 혼자 하시고 장례식 때나 불러주세요. 하루빨리 내 딸도 다시 새 출발해야 하는데 여기서 쓸데없는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요. 엄마, 말 좀 가려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먼저 어머님 댁에서 지내자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지내는 건 제가 원해서 한 거라고요. 어머님은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엄마는 아빠가 뇌암에 걸려 의식불명에 있으면 아빠 버리고 다른 남자 찾아 떠나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단정 지으시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딸이 고생하는 거 당연히 보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언성을 높이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하는 행동은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요. 저는 여기에 머물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서 지켜보고 돌아갈 테니까 2번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으셨겠죠. 사부인은 며느리가 거침없이 되받아치는 말에 당황했는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사돈 어른은 제 아들의 얼굴을 확인한 뒤 한숨을 내쉬면서 인사를 주고받은 뒤 먼저 나간 사부인을 뒤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했어요.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런 불행을 안겨줘서 저 또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저보다 먼저 떠나버린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그동안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첫 임신했을 때 너무 신기했고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들이 세상 밖으로 빨리 나오고 싶다며 꿈틀대는 모습을 느낄 때 모든 걸 다 가진 느낌이었죠.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건 왜 좋은 추억이 아닌 못해준 기억만 남아있는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더 많은 걸 해줘서 더 많이 웃고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떠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더 이상 사랑하는 제 아들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현실에 오열을 하며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제 옆자리를 함께한 며느리 또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던 사부인이 갑자기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사돈 어른에게 삿대질을 하며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말릴 틈도 없이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엄마, 지금 여기서 망신스럽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인지 모르세요? 아빠, 엄마가 갑자기 왜 그래요? 술을 적당히 드시게 했어야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고요. 아빠, 좀 말려보라니까요. 너희 아빠가 차라리 생을 마감했어야 했어. 이제 어쩔 거야?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쩔 거냐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홀라당 도박으로 날린 것도 모자라 신용대출까지 죄다 끌어서 모두 탕진했다고.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이 정신 나간 놈아. 우리는 이제 어떡해? 그날따라 끝발이 안 좋았을 뿐이야. 최근에는 돈 좀 만졌었다고. 조금만 더 하면 분명 나한테도 기회가 찾아올 텐데 그걸 못 잡은 건지 이상하게 이번에는 더 안 되더라고. 걱정하지 마. 이래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바닥까지 내려갔어도 언젠가 분명 올라갈 때가 있다니까. 조만간 큰 거 하나 터뜨릴 테니까 나 믿고 기다리고 있어봐. 사돈 어른이 노름에 어느 정도 중독이 있다는 건 며느리한테 듣긴 했었지만 이번에는 일을 좀 크게 벌린 것 같았어요. 집 문서까지 전부 넘긴 걸 밝히게 되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게 되었던 거죠.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사돈댁의 충격적인 문제들로 인해 며느리도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의 행동은 정말 한심했었죠. 가족에게 불행을 안겨줄 만큼 노름에 빠져 모든 걸 탕진해 버렸으니까요. 결국 아들의 장례가 끝이 난 이후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에게 항상 불만을 표하던 사부인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어디에 도움을 받을 곳도 없어서 염치 없지만 신세 좀 져도 괜찮을까요? 집안일이며 잡다한 일들은 저희가 할 테니 상황이 어느 정도 좋아질 때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요. 항상 깔끔하고 청결하게 신경 쓰지 않도록 매일 청소하겠습니다. 그냥 눈만 붙일 수 있게만 해주세요. 최대한 빨리 돈 모아서 작은 집 하나 마련할 정도 되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정말 염치 없는 거 아시죠? 막말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철판 깔고 들어오시게요? 그건 제가 싫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한번 꼬여버린 매듭은 잘 풀리기는커녕 점점 더 꼬여버리니까요. 아들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마음 추스를 겨를도 없이 결국 사돈댁을 받아줘야만 했어요. 최대한 빨리 집을 구할 자금을 마련한다길래 그 시간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동안 저에게 잘해왔던 며느리 하나 보고 받아들여줬습니다. 며느리는 사돈분들 때문에 저만 보면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항상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단둘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고 며느리의 마음을 알아봐야만 했어요. 아들을 떠나보냈으니 더 이상 저와의 인연을 만들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예상 밖의 대답을 주었네요. 그이가 떠났어도 저는 지금도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제가 어딜 가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한다 해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이 떠났다고 바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그래도 아직 나이도 젊은 편인데 이렇게 혼자 사는 건 아니지. 지금은 적응이 안 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겠지만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힘내고 있잖니. 그리고 그동안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그이가 들어와 있다고요.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저녁 시간만 되면 배고프다고 몰채는 남편의 모습이 제 앞에 아른거려요. 잠시 출장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이라 아직까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요. 며느리는 저와 함께 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친딸처럼 생각해 주라며 제 손을 꽉 잡아 주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며느리의 모습이 미안하기도 하면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과부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완강하게 며느리 고집을 꺾기보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와 단둘이 카페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부인에게 전화가 왔는지 며느리가 곧 들어간다며 저와 카페에 있다고 설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일단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길래 서둘러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부인이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넋을 잃고 멍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집안 꼴은 이게 뭐고? 아빠는 어디 갔어? 엄마, 정신 차리고 말 좀 해보라고. 은영아, 이를 어쩐다니. 너희 아빠가 이성을 잃어버렸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눈을 떴는데 글쎄 너희 아빠가 사돈의 금품을 전부 손에 쥐고 있더라고. 지금 너무 느낌이 좋다면서 나중에 100배로 갚겠다며 뜯어 말리던 나를 뿌리치고 뛰쳐나가 버렸다. 사돈, 정말 미안해요. 괜히 저희 때문에 이런 피해까지 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아빠 제정신이야?
어떻게 시어머니 금품을 전부 털어갈 수가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야지.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지.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 보면 찾지 못하고 있나 봐. 나는 더 이상 사부인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동안 정말 신세 많았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을 테니 제 딸에게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은영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다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이 집안을 전부 뒤집어 돈 될 만한 것들은 전부 털어간 상태였어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노름에 빠져 있는 줄 몰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각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고 사부인은 일단 집에 있으라는 말에도 제 얼굴을 보는 게 힘들었는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집에 찾아왔길래 사돈 어른을 찾은 줄 알았으나 이미 행적을 감췄는지 너무 늦은 저녁이라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둘이 어질러진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며 경찰에게 다른 소식이 들어올 때까지 날을 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경찰에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연락이 오고 말았어요.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엔 사부인이 차가워진 몸을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웠는지 결국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된 거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저도 그렇고 며느리도 세상을 떠난 사부인의 모습을 앞에서 보고 있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희와 대화를 나눴었으니까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연속으로 계속 터진다고 하잖아요. 사부인이 세상을 떠난 것도 너무 충격이라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는데 며느리의 핸드폰에 다시 한번 전화가 울렸고 다른 지역에서 사돈 어른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을 하니 사돈 어른은 미안하다는 마지막 말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잃게 된 이후 저희 앞에 나타날 수 없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게 막막했는지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제서야 며느리는 그날 동시에 부모를 잃게 된 슬픔이 순식간에 밀려왔는지 오열을 하다가 쓰러지게 되었네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버린 사돈댁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보다 며느리의 불행이 더 커지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 하나를 잃었지만 며느리는 자기 남편과 부모까지 전부 잃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사돈분들의 장례까지 전부 치른 뒤 저희들만 남아버린 상황에 해야 될 건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도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도 그늘져 있었지만 최대한 빨리 털어버리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새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현관문을 열어 밖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처음 본 남자를 보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상황을 보니 의문의 남자가 며느리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며느리가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하는 날인데 왜 하셨어요? 금방 차려드릴 수 있는데. 별일 없으셨죠? 은영아, 나에겐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일부러 보려던 건 아니었는데
밖에서 은영이 너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나가봤거든. 그런데 처음 본 남자와 있던데 그 남자가 은영이 너를 마음에 두고 있어서 따라다니는 거니? 신경 쓰지 마세요. 싫다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귀찮은데요. 한 번만 더 쫓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둘이 잠깐 대화 나눈 것 보니 처음 본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야? 네, 같은 회사에 다녀요. 입사할 때부터 쫓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귀찮은데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밥 먹어요. 며느리에게 남자가 붙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각자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또 다른 제 꿈이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그늘에 머물러 있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봤던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했기 때문에 며느리 몰래 회사에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 그 남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렸고 퇴근하는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눈 뒤 차에 올라타려 하길래 급하게 남자를 불렀습니다. 저를 처음 본 남자는 경계를 하기 시작했지만 은영이와 무슨 사이냐는 말에 제가 은영이의 엄마인 줄 알고 허리를 굽혀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예의 바른 행동을 보여줬어요. 제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짐작은 되시죠? 어제 잠깐 대화를 해봤었는데 은영이에게 관심이 있다면서요? 그동안 은영 씨를 지켜봐 왔었는데요. 제 삶에 꼭 필요한 여자입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보다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있더라고요. 은영이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생겼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말을 듣고도 은영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저도 그쪽을 도와주고 싶네요. 저는 은영이의 시어머니입니다. 남자는 제가 은영이의 시어머니라는 말에 상당히 놀란 표정으로 어리둥절해 하길래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설명을 했어요. 처음 듣게 된 은영이의 말 못한 아픔을 듣게 된 남자는 눈물을 흘렸고 평생 곁에서 아팠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다며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날 대화를 나눴던 건 몇 시간 정도였지만 사람은 괜찮아 보였어요. 책임감도 강해 보였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며느리와 함께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와 만나고 오는 길이라며 둘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조건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던 며느리를 계속해서 설득시켰고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은영이를 마음에 두고 있던 남자도 그간 상당한 노력을 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의 입에서 제가 원하던 답이 나왔네요. 그 남자의 집안에 인사드리러 간다며 긴장된 모습과 함께 미안한 표정을 보이길래 잘 다녀오라고 며느리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집에 들어온 며느리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지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은 상견례까지 잡게 되면서 며느리의 엄마로서 상견례 자리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며느리의 예비 사돈분들은 저희 사정을 전부 다 들었는지 안타까워하셨고 모든 걸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는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항상 친딸 노릇하겠다며 제 옆을 지켜준 며느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제가 가진 재산 1,000원 한 장까지 탈탈 털어 며느리에게 지어줬어요. 절대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을 펴서 엄마가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라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하는데 필요한데 사용하라고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안아주며 그날 펑펑 울었네요. 예비 사돈댁은 며느리의 사정을 생각해서 가족들끼리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그 모습을 끝으로 며느리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저와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으면 했어요. 지금의 결혼 생활에 전부를 쏟아붓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걸 눈치챈 며느리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아닌 앞으로 함께할 시부모님에게 잘해야 한다며 며느리의 손을 놓아주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몰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연락처도 바꾸게 되었네요. 새로운 지역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잘 살아간다는 걸 상상하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련은 버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고 새로운 지역에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또 다른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7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현재의 삶에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항상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문제는 없는지 걱정되었지만 저와 함께 있던 삶보다 행복할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동네 지인의 전화에 매일 점심 무료 급식을 해주는 곳에 찾아가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렸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최대한 돈을 아껴야 했는데 무료 급식은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었죠. 그렇게 배식을 받고 공원 한편에 자리 잡아 점심 한 끼 때우려는데 갑자기 제 앞에 고급스러운 명품차 한 대가 멈춰 서더라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을 보곤 너무 놀라 들고 있던 배식판을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아세요? 왜 말도 없이 사라지신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은영이 네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지나가다 나를 발견한 거니? 그래도 얼굴을 보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구나. 여기 급식소 저희가 후원하기로 해서 은영이 잘 되고 있는지 방문차 남편이랑 들린 거예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던 거예요? 저랑 함께 가요. 이제 더 이상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그동안 저희 시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아요? 남편도 어머님 찾겠다고 시간만 되면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녔다고요.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어머님 때문에 불행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일단 저와 함께 식사부터 하러 가요. 가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고 계셨는지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유한 집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예전에 보였던 그늘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6살 된 아들도 있다는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7년 후 다시 만났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오히려 더 애틋해졌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는 며느리와 시모의 사이가 아닌 엄마와 딸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휴식을 할 수 있게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품은 전원주택에서 지낼 수 있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현재 한결 마음이 편해졌지만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늙어가면 집만 될 텐데 그때 돼서 피해만 줄까봐 걱정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사람의 인연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며느리를 이렇게 만나게 될지 정말 몰랐고,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었으니까요. 앞으로 저와 며느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행복이 끊이지 않게 뒤에서 항상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